정신현상학 1. 게오르크 빌헬름 프리드리히 헤겔. 임석진 옮김. 서설 학문적 인식에 관하여. 흔히 어떤 저술의 첫머리에 실려있는 서문을 보면 저자가 그 글에서 기도하는 목적이 무엇이고 또 그가 다루고 있는 것과 동일한 대상에 관하여 자기 이전이나 동시대에 쓰여진 작품에서 받은 영향으로 인해 어떤 새로운 국면을 형성하게 되었는가를 설명하는 것이 관례처럼 되어 있다. 하지만 사실 그런 설명이란 철학서에서는 불필요할 뿐만 아니라 문제 성질상 부적절하고 부당하다고도 하겠다. 왜냐하면 철학에 관하여 머릿말에서 얘기됨직한 방식, 이를테면 사적인 관점에서 스스로의 경향이나 입장 또는 일반적인 내용이나 결론을 이끌어내고는 거기에 설왕설래하는 진리에 대한 주장이나 단언을 결부시키는 그런 방식으로 철학적 진리가 표현된다고 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철학이란 그 본질상 특수적인 것을 내포하는 보편성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므로 다른 어떤 학문의 경우보다도 목적이나 최종 결론 속에서 사태 자체가 완전 무결하게 표현될 수 있으니 실제적인 전개 과정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보는 잘못된 생각이 다른 어떤 학문에서보다 더 심하게 제기되곤 한다. 예컨대 철학이 아닌 해부학의 경우라면 신체의 각 부분을 생명 없는 물체로 다루듯 해서는 학문의 내용이 되는 문제의 핵심을 잡아냈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누구나가 이보다 더 나아가서 특수한 각 부분을 탐구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할 것이다. 어찌되었든 적법하게 학문이라는 이름을 걸칠 수 없는 해부학과 같은 잡다한 지식의 취합물일 경우에는 목적에 대해서와 같은 일반적인 논의와 신경이나 근육에 대해서와 같은 내용 자체에 관한 기술적이고 몰 개념적인 논의가 서로 구별되어 있지 않은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철학의 경우에는 총론과 강론 사이에 격차가 있게 마련이어서 물론 강론도 제시되어야 하지만 이것으로 진리가 포착될 수는 없다는 것은 철학 자체에 의해서 명시된다. 이렇게 볼 때 하나의 철학 작품이 동일한 대상을 다루고 있는 다른 저작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따진다는 것 역시 철학 외적인 관심에 휘말리는 것이 되어 정작 기묘한 진리의 인식은 오히려 흐려져 버릴 염려가 있다. 참다운 것과 그릇된 것은 서로 대립한다는 생각이 굳어지면 굳어질수록 사람들은 기존의 철학 체계를 놓고 찬, 반, 어느 한쪽으로만 치우침으로써 철학 체계의 설명도 다만 참과 그릇됨 가운데 어느 한쪽을 가려내는데 그치고 만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은 결국 철학 체계의 차이를 진리의 점진적인 발전으로 보지 않고 차이를 빚는 것이면 단지 서로가 모순된 것이라고만 생각한다. 이는 싹이 떨어져서 꽃이 피어나는 것을 보고 싹이 꽃에 의해서 부정되었다고 얘기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어쨌든 열매가 맺어지면 꽃은 식물의 거짓된 존재가 되어 식물의 진리는 꽃에서 열매로 옮겨간다는 것이다. 이 각각의 형식은 서로 다를 뿐 아니라 또한 결코 양립할 수 없는 상호 배척의 관계에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사실은 이 모두가 유동적인 성질을 띠므로써 이상세계의 형식 모두가 유기적인 통일을 이루는 구성 요소가 되는 까닭에 이들은 서로 배치가 되기는커녕 오히려 모두가 하나같이 필연적인 관계 속에서 비로소 전체의 생명을 이루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철학체계가 서로 모순되는 경우 해당 철학자들조차도 모순을 전체 틀 속에서 파악하려 하지 않는 것이 통례가 되어 있다. 그뿐 아니라 또한 이 모순을 제3자의 입장에서 올바르게 파악하려는 사람들도 대개는 모순되는 양자 가운데 어느 한쪽만을 참이라고 우기면서 서로 어긋나는 쌍방간의 자유로운 소통을
이루어내지 못할 뿐더러 더 나아가서는 대립과 갈등을 빚고 있는 양자 모두가 필연적인 구성 요소라는 점을 인식하지 못한다. 아무튼 체계의 진위를 가려내기 위한 설명이 요구될 경우 사람들은 쉽사리 그런 요구를 충족시키는 것이야말로 핵심적인 과제라고 여기곤 한다. 그런데 이런 관점에서라면 철학적 저술의 핵심은 무엇보다도 그의 목적과 결론에 드러나게 마련이고 또 이 목적과 결론은 같은 문제를 다루는 동시대 작품과의 차이 속에서 더욱 분명하게 인식된다고 해야만 할 것이다. 그러나 사실 이러한 행위를 두고 단지 인식의 시초, 그 이상의 어떤 것으로, 즉 현실적인 인식이라도 되는 것으로 간주한다면 이는 정작 기묘한 사태 자체는 회피하고 거기에 온 힘을 쏟는 듯한 모양새만을 갖춘 채 참으로 기울여야 할 노고를 덜어보려는 장꾀를 부리는 것과 다름이 없다. 왜냐하면 참으로 문제의 핵심이 되는 것은 목적이 아닌 그의 전개 과정 속에 담겨 있으니 실은 결론이 아니라 이 결론과 그의 생성 과정을 합쳐놓은 것이 현실의 전체를 이루는 것이기 때문이다. 목적 그 자체는 뚜렷한 표적이 없는 생명 없는 일반적인 것이고 목적을 향한 충동이라는 것 역시 현실성이 결여된 한낱 의욕에 지나지 않는 것이어서 이렇듯 거두절미된 벌거숭이 결론이란 거기서 아무런 충동도 솟아날 수 없는 시체나 다름없다. 마찬가지로 다른 철학 체계와의 차이를 드러낸다는 것 또한 사태 자체에 몰두하기보다는 사태 언저리를 맴도는 데 그치기 십상이다. 차이란 사태의 외면에서 생겨나는 것으로서 정작 사태와는 다른 것이다. 이렇게 볼 때 목적이나 결론을 찾아낸다거나 철학 체계의 상호 간의 차이를 놓고 판정을 내린다는 것은 겉으로 보기보다 그리 어려운 작업은 아니라고 하겠다. 왜냐하면 그러한 행위는 문제의 핵심을 놓고 고심하기보다는 언제나 사태를 넘어서 있는 까닭에 그렇게 얻어진 지는 사태 안에 머물러서 거기에 몰두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밖으로 무언가를 찾아 나서면서 사태의 몰입이 아닌 오히려 자기 안주에 그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내용이나 실질 면에서 어떤 평가를 내리는 것이 가장 손쉬운 일이라고 한다면 그의 내용이나 실질성이 어떤 것인지 파악하는 일은 그보다 더 어렵다 하겠고 다시 그 이상으로 어려운 것은 이 두 가지를 통일하여 내용과 실질성이 모두 다 표현되도록 하는 것이다. 교양을 쌓아가려는 출발 단계에서 의식주와 같은 실생활을 벗어나려면 언제나 보편적인 원칙이나 관점에 따라 지식을 획득하고 우선 사태 전반을 사유할 수 있을 만큼의 훈련을 거듭하고 난 다음 근거를 제시하고 문제의 가부를 판정함으로써 구체적이고 이 내용이 충만한 대상의 성질을 명확히 파악하여 이를 제대로 터득했다고 할 만한 진지한 판단을 내릴 수 있어야만 한다. 이렇듯 교행을 쌓아가는 초기 단계에는 여유 있는 일상생활을 하는 가운데서도 사태 자체와 진지하게 겨루어 나가는 쪽으로 경험이 축적되어 간다. 그런 단계를 거쳐 문제의 심층에 깃들어 있는 개념으로 진지하게 파고드는 경우라도 지금 얘기된 그런 정도의 지식을 안고 평가를 내리는 데에는 역시 일상적인 대화가 무엇보다 격에 어울린다고 할 수 있다. 진리가 현존하는 참다운 형태로는 오직 학문적 체계만이 있을 뿐이다. 철학이 학문의 형식에 가까워지도록 하는 데 기여하는 것, 말하자면 철학의 진이라고 할 지혜에 대한 사랑이라는 이름을 떨쳐버리고 현실적인 지를 목표로 하여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내가 지향하는 것이다. 지가 학문으로 승화되어야만 할 내적 필연성은 지의 본성 속에 깃들어 있는데 이에 대한 만족할 만한 설명은 오직 철학 그 자체의 서술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 물론 외적인 필연성이라는 것도 없지는 않다.
그러나 이때 개인적인 됨됨이나 우연한 동기와 같은 요소를 제쳐놓고 이를 일반적으로 이해한다면 시대가 어떤 형태의 학문을 필요로 하는가에 문제의 핵심이 있으니 이는 내적인 필연성을 묻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 요는 철학이 학문으로까지 고양되어야 할 시점이 도래했다는 바로 이 사실을 밝히는 일이야말로 철학을 학문으로 정립하려는 우리의 시도를 참으로 정당화하는 유일한 방법이다. 이를 통하여 우리가 목적하는 바 그의 필연성이 명료해질 것이고 동시에 그의 목적도 달성될 것이기 때문이다. 진리의 참다운 형태가 이러한 학문성 속에 깃들어 있다고 할 때 또는 같은 의미에서 진리는 오직 개념 속에서만 스스로 존재의 터전을 마련한다고 할 때 나는 지금의 이 주장이 현대인에게 확신처럼 받아들여지고 또 폭넓게 전파되어 있는 생각이나 여기에서 도출된 귀결과도 모순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이제 이 모순에 관하여 나름대로 설명을 한다는 것은 비록 그것이 지금 우리가 비판하려는 일시적인 유행사조와 마찬가지로 한낱 단정 이상의 것은 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결코 불필요한 일만은 아닐 듯 싶다. 근래에 횡행하는 사조에 따르면 진리란 직관이나 절대자에 대한 직접지 또는 종교나 존재, 그것도 신적인 사랑의 중심에 있는 존재가 아닌 단지 존재 그 자체라는 등으로 불리는 것에만, 아니 오히려 그러한 것으로만 존재한다고 할진대 그렇다면 철학의 서술과 관련해서 보더라도 실로 개념의 형식과는 오히려 반대되는 것이 요구되어 있다는 것이 된다. 즉 절대적인 것은 개념에 의해 파악되는 것이 아니라 감지되고 직관되는 것이므로 여기서 소리 높이 외쳐대야 할 일은 절대적인 것의 개념이 아니라 절대적인 것에 대한 감정이나 직관이라는 것이 되고 만다. 그러한 요구가 대두되게 된 이유를 전반적인 상황과 연관시켜 파악하고 자각적인 인간 정신이 이르러 있는 현 단계에 대해서 살펴본다면 이제는 정신이 일찍이 사상의 경지에서 영위해 왔던 신과의 일체화된 생활, 즉 소박한 신앙의 차원에서 의식이 신과의 화해를 확신하며 내외면에 두루 신이 존재한다는 확신에 젖어 있던 아니한 차원을 초탈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제는 또 정신이 이러한 차원을 넘어서 신에 접하지 못한 자기 반성, 반조라는 반대의 극에 다다라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극단적인 상태마저도 초탈한 경지에 이르렀다. 정신의 본질에 부합되는 생활이 상실되어 버렸을 뿐만 아니라 이 상실과 더불어서 정신이 그 자신의 내용의 한계마저도 의식하기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실의 고비를 넘기고 난 정신이 마침내 찌꺼기와 같은 현세에 등을 돌리고 그 자신이 사악한 처지에 놓여 있음을 자인하며 이를 저주하는 가운데 바야흐로 철학에 요구하는 것은 현재 속에서 정신을 인식하는 일이 아니라 일찍이 신과 일체화되어 있던 알찬 인륜 생활이 철학을 통해 재건되어야만 하겠다는 것이다. 이런 마당에 철학이 그러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해야만 할 일은 닫혀있던 신의 세계를 열어젖히고 그 세계에 자각을 불어넣는다거나 혼돈스러운 의식으로 하여금 정연한 체계에 맞추어서 개념적으로 단순화된 사유의 차원으로 되돌아가도록 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특수한 사상을 한데 엮어서 개념상의 구별은 제어하고 절대 존재를 향한 감정을 드높이는 일에 그리하여 통찰을 깊이 하기보다는 차라리 신심을 북돋우는 데 있다고 여겼던 것이다. 그런데 아름답고 성스럽고 영원한 것 또는 종교나 사랑이란 이를 믿기로 하여 물고기를 끌어당길 수 있는
먹을거리나 마찬가지다. 개념이 아니라 모라의 경지가 냉정하게 전진하는 사태의 필연성이 아니라 끓어오르는 영감이 곧 신적인 세계의 풍부함을 받들며 이를 지속적으로 확대시켜 나가는 힘이 된다는 것이다. 이런 요구에 부응하려는 나머지 감각적이고 비속하며 개별적인 것에 젖어들어 있는 사람들을 그 상태에 끌어내어 그들의 눈길이 저 높이 떠있는 성진으로 향하게 하려는 힘겹고도 정성 어린 성급함마저 엿보이는 노력을 기울이게 되었다. 이렇게 보면 사람들은 신적인 것이라곤 완전히 망각한 채 마치 벌레와도 같이 티끌과 물만으로 흡족해하는 존재나 다름없는 처지에 놓이는 셈이다. 이와는 달리 옛사람들이 높이 떠받들던 천상계는 폭넓게 다져진 풍요로운 사상과 형상으로 충만해 있었다. 지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이 의미 있는 빛의 줄기에 의해서 천상계와 결부되어 있으니 사람들의 시선은 이 지상의 현재에 머무르지 않고 빛의 줄기를 쫓아서 현재를 넘어선 신의 세계로, 굳이 말한다면 피안의 현재로 줄다름쳤던 것이다. 이런 가운데 기어이 정신의 안목을 지상으로 쏠리게 하여 여기에 고정되도록 하는 데에는 강제적인 힘이 동원되어야만 했다. 차 안의 세계에 팽배해 있는 모호하고 혼란스러운 상태 속에 천상계에서나 갖추어질 만한 명석함을 불어넣으면서 동시에 눈앞에 있는 것에도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여 끝내 경험이라는 것에 관심을 두고 이를 가치 있는 것으로 받아들이도록 하기까지는 오랜 세월이 흘러야만 했다. 그런데 이제 와서는 또 어느새 그와 정반대되는 상황이 요구되기에 이르렀다. 즉 사람들의 관심이 지상계에 너무나 얽매여 있어서 이를 천상계로 향하게 하는 데는 바로 앞에서 본 그 옛적만큼의 강제력이 필요해진 것이다. 천상의 것을 갈구하는 정신의 빈곤함은 몹시도 극심하여 마치 사막을 헤매는 방랑자가 한 모금의 물을 애타게 찾기라도 하듯 그것을 자신의 청량제로 삼기 위하여 단 얼마만큼의 신적 감정이라도 누려보려는 필사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처지가 되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정신은 스스로 만족을 누리는 줄로 알지만 오히려 또 그 만족만큼이나 정신의 상실은 클 수밖에 없다. 이렇듯 뭔가를 받으면 만족해하고 주어야 할 때는 서운해하는 그런 태도는 학문의 품격에 어울리는 것이 아니다. 오직 심신만을 두텁게 하려는 나머지 지상에서의 다채로운 생활이나 사상은 뿌연 안개 속에 가려두고 의미도 불분명한 신성을 어렴풋이 향유하려는 사람이라면 그는 어디에서든 득이양양해 하면서 그런 무언가를 찾아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철학이란 그렇듯 경건한 자세를 가다듬는 일에만 골몰한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다. 더욱이 학문을 포기하고 신앙에서 흡족함을 느끼는 나머지 그에 도취하여 혼미해진 가운데 이를 학문보다 더 차원 높은 것으로 지레짐작하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되겠다. 흥분 상태에서 예언자 풍의 말투를 일삼는 사람은 자신이야말로 온갖 것의 중심을 이루며 그 심층부에 자리 잡고 있다면서 확연하고 명석한 것, 빛의 신 호로스를 경멸적으로 바라보는가 하면 개념이나 필연성 쪽으로는 물론 유한한 세계만을 터전으로 삼는 반성 쪽으로도 아예 가까이 가려고 하지 않는다. 그러나 속은 비어있는 넓은 것이 있듯이 속은 비어있으면서 깊은 것이 있는가 하면 다양한 일상적인 모습을 전개하면서 이를 한데 집약할 만한 힘이 없는 생활 공동체가 있듯이 제대로 피어나지 못한 순수한 힘에 머무른 채 아무런 깊이도 내용도 없는 그러한 집중력도 있는 법이다. 실로 정신의 힘은 그것이 밖으로 표출된 만큼의 크기만이 측정될 수 있으니 그의 깊이도 또한 온 힘을 다하여 자신을 폭넓게 펼쳐내면서
호련히 몸을 내던질 태세가 되어 있는 만큼의 깊이만을 지니게 마련이다. 그러면서도 이렇듯 개념이 결여된 신적 실체에 기대어 있는 지가 자기야말로 절대 존재 속에 몰입하여 진실하고도 신성한 자세로 철학에 임하고 있는 듯이 내세운다면 실로 이러한 지는 신에 귀의해 있기는커녕 절도나 한정을 업신여기면서 어쩌다 자기 자신 속에서 떠올린 당치 않는 내용이 다시 이 내용 속에서는 자기 멋대로의 생각이 슬며시 고개를 들곤 하는 그런 결과를 낳을 뿐이다. 결국 신을 애워싸고 무절제한 흥분 상태에 스스로를 내맡기는 사람들은 자기 의식에 덮개를 씌워놓고 오성은 방기함으로써 오히려 자신이 잠자는 동안에 신의 예지가 곁으로 다가와 주기라도 하는 듯이 여기곤 한다. 이렇듯 잠 속에서 꿈틀거리는 것을 태어나게 하려고 한들 이는 역시 꿈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어쨌든 우리의 시대가 탄생의 시대이며 새로운 시기를 향한 여명기임을 알아차리기란 어렵지 않다. 정신은 지금까지의 일상세계나 관념세계에 결별을 고하고 이를 과거의 품속에 묻어버린 채 바야흐로 변혁을 이룩할 찰나에 이르러 있다. 정신은 한시도 쉬지 않고 끊임없는 전진운동을 전개한다. 그러나 마치 오랫동안 조용히 자양분을 섭취하며 차츰 성장을 거듭해온 태아가 세상의 모습을 드러내려는 최초의 숨결로 질적 도약을 이루어 신생아로 태어나듯이 자기 도야를 지속해온 정신도 또한 천천히 그리고 소리 없이 새로운 형태를 무르익게 하면서 앞서간 지금까지의 세계를 구성하고 있던 개개의 부분들을 순차적으로 허물어버리는 바. 이렇게 동요하는 조짐은 다만 간간히 엿보이는 징후 정도로 내비쳐질 뿐이다. 아무튼 기존의 체제 속에 무분별함이나 권태로움이 끼어들면서 종잡을 수 없는 어렴풋한 느낌 같은 것이 번져나갈 때면 이는 곧 종전에는 볼 수 없던 새로운 세계의 도래를 알리는 징후가 된다. 결코 전체의 외관마저 변형시키지는 않는 점진적인 와해작용이 한순간에 새로운 양상을 드러내면서 번갯불처럼 새로운 세계의 상을 단숨에 추어 올리는 것이다. 그러나 이 새로운 세계는 갓 태어난 아기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완전한 현실을 이루어내고 있지는 않다. 이 점을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된다. 즉, 갓 등장한 것은 큰 틀에서 개념만을 갖추고 있는 직접적인 존재에 지나지 않는다. 마치 한 건물의 기초가 다져졌다고 해서 온근 건물 전체가 완성되었다고는 할 수 없듯이 전체의 개념이 얻어졌다고 해서 참으로 실물 전체가 얻어진 것은 아니다. 힘차게 뻗어나간 줄기와 활짝 펼쳐진 나뭇가지의 무성한 잎사귀 위로 완전히 뒤덮인 떡갈나무를 바라보기를 원하던 터에 나무가 아닌 열매만이 눈에 들어온다면 그 누구도 만족하지 못할 것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정신세계의 왕좌를 누리는 학문이 각 고개를 들기 시작한 것을 두고 이미 그것이 완성되었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새로운 정신의 시초는 다양한 형식의 교양과 문화가 폭넓은 변혁을 거치고 난 결과로서 생겨나는 것이며 또한 이는 정신의 발전 경로와 보조를 함께 해온 다양한 각고와 노력의 대가로서 생겨난다. 즉 정신의 시초는 계기적인 연속이나 확장을 거듭해온 정신이 자체 내로 복귀하여 하나로 응어리진 가운데 이것이 단순한 개념으로 승화되어 나타난 것이다. 그런데 이 단순한 전체가 현실성을 띠기 위해서는 개념 속의 요소로 화했던 갖가지 정신의 형태가 지금까지와는 다른 새로운 터전 위에서 새로운 정신에 어울리는 발전을 이룸으로써 새로운 형태를 마련해야 한다. 이렇듯 새로운 세계가 갓 출현한 현재에서 보면
전체는 아직 단순함 속에 가려진 채 일반적인 토대를 이루고 있을 뿐이다. 이와는 달리 의식에서는 과거의 풍요로운 생활이 여전히 기억 속에 남아있다. 따라서 새로이 등장한 형태에는 내용의 전개와 분화가 결핍되어 있는 듯이 느껴질 뿐 아니라 서로 명확한 구별이 지어진 확고한 관계 속에서 전체적인 질서와 형식이 전개되려면 아직 요원한 듯이 보인다. 그런데 이런 측면에서의 전개가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학문의 보편적인 이해란 불가능하며 단지 그것은 소수의 개인에게만 비전된 재산에 그쳐버릴 가능성이 커 보인다. 비전된 재산이라고 한 이유는 학문이 이제 겨우 개념 속에 깃든 내면적인 요소로서만 존재할 뿐이기 때문이며, 또한 소수의 개인에게라고 한 것은 학문의 등장과 동시에 그것이 확산되지 않고서는 다만 개인의 것이 되는데 그치고 말 것이기 때문이다. 완전히 내용이 갖추어지고 그 성질이 밝혀진 것만이 공교적이고 개념적이며 또한 학습을 통하여 만인의 소유물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학문이 마땅히 지녀야 할 이해 가능한 형식을 갖추게 될 때라야만 비로소 그것은 만인에게 제공되고 누구나가 거기에 다다를 수 있는 길이 닦여졌다고도 할 수 있다. 이렇듯 오성적인 이해를 거쳐서 이성적인 지혜에 다다르는 것이야말로 학문에 발을 들여놓은 의식 쪽에서 당연히 내놓을 수 있는 요구이다. 왜냐하면 오성적으로 이해한다는 것은 곧 사유하는 것으로서 순수한 자아 그 자체이기 때문이다. 이해된 것이란 이미 잘 알려져 있어서 학문과 비학문적인 의식이 공유하는 것이 되는데, 이를 통하여 비학문적인 의식은 곧바로 학문 세계로 진입하게 된다. 고개를 갓 들기 시작한 학문은 아직 세부적으로 다듬어지지도 않았고 완전한 형식을 갖추고 있지도 않다는 점에서 흔히 비난거리가 되곤 한다. 물론 이런 종류의 비난이 학문의 전곡을 찌르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그렇다고 세부적인 형식의 전개에 대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것 역시 당치 않은 일이다. 그런데 바로 이렇게 나타난 입장의 차이야말로 오늘날 학문적인 교양을 통해서 해결하고자 혼신의 힘을 쏟고 또 쏟으면서도 여전히 충분한 이해의 공감대를 이루지 못하고 있는 최대의 쟁점이다. 한편에서는 소재의 풍부함과 이해의 용이함을 자랑삼아 내세우는가 하면, 다른 한편에서는 손쉬운 이해 가능성을 업신여기면서 이성과 신성이 직접 현시되는 것을 뽐내곤 한다. 이때 전자가 진리의 힘이나 또는 상대방이 떨치는 맹위에 눌려 침묵을 강요당한 나머지 문제의 근원을 밝혀내지 못했다는 점에서 패배를 자인한 것이라고 한다면, 이는 철학의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한 데서 오는 패배인 셈인데, 결국 이러한 요구는 정당하긴 하지만 내용상 충실한 것은 되지 못한다. 그렇다면 침묵은 진리를 향한 절반의 승리일 뿐, 나머지 절반은 끊임없는 기대를 불러일으키면서도 약속을 이행하지 못한 데서 오는 권태와 무관심의 소치라고 하겠다.